네, 상황 판단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언어 논리 자료 해석을 이제 마무리 지었고, 이제 마지막 과목인 상황 판단. 뭐 이 과목 배치는 이제 언저상 시험 순서 때문에 이제 이렇게 놨죠. 이제 마지막 과목 상황 판단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상황 판단의 요 체계를 일단은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첫 번째 챕터인 지문형, 아마 뭐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문형, 그 다음에 오늘 후반부에 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규범형으로 일단 진입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가장 앞쪽에 보시면 이제 목차가 되어 있는데요. 목차가 보면 이제 다른 언어 논리에서는 세 개의 챕터로 구분이 됐었죠. 독해 추론, 물론 이제 순서상으로는 논리부터 먼저 했었고, 논리 추론, 논리 퀴즈, 그리고 나서 이제 논증,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독해 추론, 이렇게 이제 세 개 챕터가 있었고,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형별로 이제 뭐 문항을 정리를 했을 때 형태상의 유형으로 분리를 쭉 했을 때는 뭐 자료에 대한 확인이나 추론, 그다음에 여기서 좀 더 나가는 이제 공식이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료에 대한 확인과 추론이 이제 기초가 되는 문제들, 그다음 이제 뭐 최소교집합이나 아니면 뭐 가중평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세부적으로 이제 그걸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는 거의 없었죠. 실질적으로는 자료 추론이나 확인 과정 속에서 일부 선택지가 이와 같은 가중평균이나 최소교집합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지, 뭐 완전히 그것만의 독립적인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이 유형 분류로 본다면, 크게 본다면 자료와 관련된 확인, 추론이 일단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 이제 확실하게 유형상으로 좀 분류가 딱 되는 게 보고서 등장하는 유형들,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와 연동을 시켜서 이제 이것과 관련되어서 맞는 올바르게 그 전환이 된 그래프 같은 것들을 찾는 것, 아니면 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이제 적절하게 표 같은 것들을 반영한 것인가, 이런 것들 묻는 보고서 확인형, 그 다음에 표로 되어 있는 자료를 그래프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매칭시키는 유형들이 있었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딱 세부적인 유형들이 그래도 형태상으로는 딱딱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 판단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니, 분명히 이 상황 판단도 유형상으로 놓고 본다면 딱 겉보기에 구분이 되는 게 법조문이 등장하는 것,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가 등장하는 것, 그 다음 계산이 요구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겉보기에 딱 분류가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중반 이후로 들어가게 되면 그 챕터상으로는 4번 있죠. 4번 규칙형, 이 계산형과 규칙형, 그다음에 퀴즈형이 요즘에는 좀 이제 섞여서 좀 혼재되어서 그렇게 출제된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을 요구하긴 하는데, 이 계산이 말 그대로 그냥 자료 해석처럼, 그러니까 그 표가 주어지거나 뭐 공식이 주어지거나 하는 형태로, 이건 누가 봐도 계산이 요구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지만, 이 말로 그냥 쭉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내부의 어떤 그런 형태나 아니면 뭐 본질을 뜯어보면, 그러면 뭐 방정식을 세운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산 과정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공식 같은 것들이 이게 겉보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식이라는 것은 자료 해석 때 봤었던 그런 공식 비슷하게 분수식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분수식 구조를 언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이건 공식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일정한 계산 과정을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형태로 이제 겉보기에는 계산 과정이 아닌데 그런데 계산이 요구된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게 좀 숨겨지는 어떤 구조 속에서 그 문제의 어떤 유형적 본질이 드러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나머지 두 과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유형 분류가 딱 명확하게 딱 벽이 쳐진다, 그런 느낌은 좀 안 들 수도 있는 게 요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특히 요 4번 챕터 규칙형, 그다음에 이제 퀴즈형의 어떤 그런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크게 본다면 이제 규칙형이건 계산형이건 기본 구도는 이래요. 공식을 줘요. 공식이나 어떤 규칙을 주고, 이거를 구체적인 사례, 상황에 적용을 해서
적용해서 공식이 주어진다면 상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계산을 하라는 게 될 것이고, 만약에 어떤 게임 규칙 같은 거, 시합 규칙 같은 것이 주어진다면 시합 전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론하라는 게 될 것이고, 이 규칙이 암호 해석과 관련된 그런 규칙이 주어진다면 원문이 있을 때 어떻게 암호문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형태의 추론 과정이 이루어질 것인데, 어쨌거나 이와 같은 공식이나 규칙을 적용을 해서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가, 요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사실상 이제 가장 큰 기본 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규칙이 이제 뭐 게임적 규칙, 시합적 규칙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전반부에서 보게 될 법조문 형태로 규칙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법조문, 이 법률이라는 것도 하나의 규칙이죠. 뭐뭐 할 경우에는 뭐뭐 하라, 이런 형태의 규칙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규칙으로 판단을 내리라는 그런 구도가 거의 한 60%, 70%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공식, 규칙의 적용 구도가 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어떤 규약이나 규칙 같은 것들을, 게임 법칙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전반적인 어떤 상황 판단의 큰 틀은 바로 이런 공식을 상황에 적용해서 결과를 도출하라라는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축을 이루게 되고, 가장 마지막 챕터로 놓이는 게 뭡니까? 퀴즈형이죠, 퀴즈형. 이 퀴즈형은 이미 언어 논리에서의 퀴즈 구도에서도 살펴봤었기 때문에 좀 비슷한 스타일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퀴즈는 말 그대로 퀴즈죠, 퀴즈. 퀴즈형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본문에 제시되는 어떤 내용들이 법조문이나 아니면 수적인 어떤 계산 공식이나 게임 규칙 같은 것처럼 온전하게 다 주어지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황에 어떻게 이게 적용돼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식에 해당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주어지고, 이와 관련되어서 조각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들을 잘 이어붙여 가지고 그 빈틈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도출해야 된다든가 하는 형태로 꼬여 있는 무엇인가를 풀어내야 되는 그런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확실히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보시겠지만 이미 언어 논리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하고 온 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논리에 뭐 자리 찾기형 문제 같은 거, 아니면 부서 배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딱 상황 판단에서도 고유한 스타일로 등장하는 매칭형 퀴즈 구조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억나시겠죠? 아무튼 그와 같은 이제 퀴즈 문제는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비어 있는 부분, 숨겨진 함축적 정보를 잘 어떤 패턴에 맞춰 가지고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 비해서 나머지 이런 것들은 직관적인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것들 말고 또 이게 이제 상황 판단에서도 언어 논리와 비슷한 지문 구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용 일치부합형 구조로서 접근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전반부에 소수 등장하는데요. 그게 챕터 1번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문형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지문형 문제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후반부에서는 규범형 문제로 넘어가서 정리를 해나가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교재 전반부 이제 페이지를 지문형으로 넘겨서, 자, 지문형 문항의 출제 원리와 풀이 패턴을 일단 살짝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문형 문제 뭐 별거 없습니다. 언어 논리에서와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가, 아직 그 목차 다시 한 번만 돌아가서 볼게요. 목차를 보시면 이게 각각 이제 세부적인 하위 유형 분류상에서 2절, 3절, 지문형의 3절을 보시면 비율 계산 중심 지문형 비셋 기출이라고 분류를 따로 해놨죠. 말 그대로입니다. 언어 논리는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수리 계산을 요구하는 그런 지문 스타일이 별로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 판단에는 이런 지문형 구조가 어떤 사고와 연결되는가, 수적인 계산 과정을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 좀 많이 등장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비율 계산 같은 걸 해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비를 구하는 형태로 상대적으로 이제 수적인 그런 감각을 훨씬 더 요구하는 질문이 많이 등장해요.
전반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선지에서도 물어볼 수가 있지만 최근 경향에서는 이와 같은 수적 추론 구조를 따지는 그런 스타일의 지문형 문제가 확실히 비중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판단의 지문형 구조에서도 수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챕터 2 규범형도 3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치 계산 규범형 필sä기 추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규범은 법조문인데 이와 같은 법조문과 관련돼서 뭐 예를 들면 세금 아니면 예산 같은 거 편성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수리적인 어떤 그런 작업이 요구가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매년 한두 문제씩 이제 등장하는 형태로 계산이 어느 정도는 또 필요한 그런 문제들로 법조문에서도 일부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계산형은 말 그대로 이제 계산 과정이고, 규칙형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 규칙형과 관련된 문제들 속에서도 뭐 세부적으로 분류를 따로 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규칙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퀴즈형에 있어서도 3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치 구성 중심의 퀴즈형 문제라고 또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 판단이라는 과목이 생각보다 수적 감각을 많이 요구해요. 수적 추론이라고 해야 되겠죠? 수리적 추론이나 수리적 계산. 그것도 이제 자료 해석을 우리가 이제 거치고 왔기 때문에 자료 해석과 딱 대비를 해본다면,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수적 계산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 수적 계산이 예를 들어서 뭐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정확하게 가는 거는 사실 거의 없었죠. 어떻게 갔습니까? 그냥 분수 구조에서 증가율 아니면 배율 구조로서 그냥 어림산 해가지고 크게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크다 이런 형태로 접근해가지고도 충분히 해결되는 것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뭐 몇 원, 몇백 원 수준으로 요 값을 정확하게 다 도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보다는 대략적인 경향성 판단한다든가 대략적인 대소구도 비교만 하면 된다든가 하는 식의 구도가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이런 계산형 구도의 문제나 아니면 뭐 지문형에서건 법조문에서건 어떤 금액을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이게 정확하게 값을 도출해야 됩니다. 정확한 값을 도출해야 돼요. 계산 과정 자체가 정확하게 쫙 진행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택지에서 1번 28,700원 근데 2번은 29,200원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몇백 원 단위에서 정확하게 그 값이 도출이 되어야지 나머지 선지와의 딱 변별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의 그 꼼꼼함은 오히려 상황 판단이 더 많이 요구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정도고요. 특히 그 퀴즈형 문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의 발목을 많이 잡을 수가 있게 되는데, 저와 함께 한다면 이것도 다 패턴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큰 부담은 안 될 수가 있지만, 어쨌거나 이 퀴즈형 문제가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자리를 배치한다든가 어느 논리에서 봤었던 것처럼 뭐 부서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공간적인 어떤 접근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일단 주류를 이루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특히 올해 기출에서 더 두드러지는 측면인데, 이런 퀴즈형 문제도 결국은 아니고 이런 퀴즈형 문제에 있어서 공간적인 어떤 그런 구성을 따지는 것도 당연히 등장하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비중에 있어서 이 수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 수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뭐 예를 들면 어떤 결과값이 합계값이 얼마가 주어져 있는데 이 합계값이 이 세 명에게 배분된 것에 합산값의 형태로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숫자가 어떻게 A, B, C 세 사람한테 배분되었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역으로 추론하라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처럼 계산 과정이 요구되는 수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퀴즈 문제가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이 생각보다 수와의 연계성이 높다, 수적 감각이 발달이 돼야 된다, 훈련이 돼야 된다 라고 강조 포인트가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옮겨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나중에 하나씩 유형 정리해 나가시면 체크가 되시겠지만, 법조문 문제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나면 사실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는 그런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법조문 문제에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고요. 법조문 문제 중에서 이제 계산 과정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난도가 높은 것도 시간은 조금 걸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뭐 못 풀고 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무조건 다 맞춰주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그 계산 과정을 요구하는 계산형 문제, 규칙형 문제, 그 다음에 퀴즈형 문제에서의 이 수리적 추론 과정이 요구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이제 점수의 편차가 각각 발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앞부분에 서설이 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지문형 문제 정리 나가도록 합시다. 지금 지문형 문제는 일단 문항은 좀 많긴 한데 제가 이거 뭐 다 다룰 생각은 아니고요. 일단 앞부분에서 자 상황 판단의 지문형 문제 어떤 것인가 요것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두 번째 문단 정도로 넘어갈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지문형 문제 역시 언어 논리에 등장하는 내용의 지부합형 문제와 거의 비슷하게 분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리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 그런 지문형 문제들은 분절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이미 각이 나왔죠. 네, 문단별로 끊어서 정보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지문형 문제가 언어 논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정보량이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 논리는 설명문이 일단은 있기는 한데 보통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맥락이 반영되어 있는 글들 같은 경우는 밀도가 조금 낮은 편인 것들도 있었죠. 그 어떤 전쟁의 양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글들. 근데 상판에 등장하는 지문형 문제들은 상대적으로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뭔가 제도를 설명하거나 부품을 설명하거나 어떤 상품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설명하거나 어떤 그 무슨 음식 같은 것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더 설명 구조가 더 강해서 그만큼 등장하는 용어가 많다든가 하는 식으로 정보의 밀도는 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군다나 딱딱 끊어서 판단하는 것이 맞아요. 네, 아무튼 실제로 이제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봅시다. 자, 첫 번째 예제. 15년 5급 공채 기출 문제였고요. 윤석 같은 경우는 이제 김치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가, 언제부터 김치를 담가 먹었는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뭐 첫 번째 예제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이렇게 이제 5개짜리고요. 상고 시대에는 무, 오이, 박, 가지, 부추, 마늘 등으로 소금절이, 술지개미와 소금절이 등을 만들었는데 오늘날의 김치와는 달리 오히려 장아찌류에 가까웠다. 고려 시대에는 나박김치와 동치미를 담가 먹었다고 전해진다. 양념으로는 천초, 생강, 귤피 등이 쓰였고 산가처럼 매운맛의 채소로 국물김치를 담가 먹었다. 향신료로 이런 천초를 넣다가 이제 고추를 쓰게 된 것은 18세기 이후, 18세기면 이제 조선시대죠? 이후랍니다. 그러면 고추를 쓰기 전에는 어떻게 빨간색을 내는가? 맨드라미 꽃을 넣어서 붉은색을 냈고요. 젖국에 고추를 넣어 양념하는 방법은 조선시대 중엽 궁중에서 비롯되었는데 궁중의 김치도 민간의 김치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궁중에서는 젓갈로 조기젓, 육젓, 새우젓을 썼지만 민간에서는 아마 저렴했겠죠? 멸치젓이나 갈치젓을 주로 썼다. 자, 어떻습니까? 등장하는 일단은 단어 자체가 많죠. 네, 고유명사식 단어가 많습니다.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명사식 단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상고시대, 고려시대, 그 다음 조선시대 이런 식으로 시대만 해도 벌써 세 시대가 등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 내용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암기해서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면 당연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냥 바로 끊고 선택지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한 문단짜리라고 해도 이렇게 정보량이 많을 경우에는 선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고 특히 어떤 거 이렇게 이제 상고시대, 뭐 고려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다음 조선시대 중엽 안에서도 궁중, 민간 어떻게 대비구도, 대비 혹은 비교 구도의 진술이 주가 된다면 10중 8구, 10중 8구 선지화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딱 끊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정보살림 경제 아직 안 나왔고요. 2번 궁중의 김치는 민간의 나왔죠. 네, 궁중의 김치는 민간의 김치와 크게 다르지 않아 주로 갈치젓과 멸치젓을 사용했을 것이다. 아니, 뭔 소리입니까? 별로 다르지 않는 건 맞는데
젓갈은 다르죠. 그래서 조기젓, 육젓, 새우젓을 썼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딱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깔끔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황가담조 아직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 고추가 사용되기 전에는 붉은색을 띤 김치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죠. 맨드라미 꽃을 넣어서 붉은색을 내긴 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18세기에는 천초가 쓰인 김치가 있었을 것이다. 자, 18세기 이후 고추를 쓰게 된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18세기 이후라고 됐기 때문에 그럼 18세기까지는 천초를 썼죠? 네, 따라서 18세기에는 천초가 쓰인 김치가 있었을 것이다. 에잉? 바로 정답 나왔습니다. 뭐 어느 논리 때도 체크해 쓰던 바지만 전반부에서 정답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은 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읽기를 통해서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뭐 운 좋게 전반부에서 정답이 바로 나오면 뭐 시간을 그만큼 확보해서 뒤쪽 문제를 좀 더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체크를 하고 가야 되겠지만 어차피 구조 자체는 이미 어느 논리에서도 많이 훈련하고 경험했었던 거기 때문에 뭐 더 보진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절해서 접근하면 된다라는 것만 체크를 하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7급 기출 모의평가 문제인데요.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절적 정보 구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같은 방법론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일단 전반부니까 같이 다루죠.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첫 번째 문단 너무 짧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에서 이제 좀 나뉠 것 같다고 보이죠. 일단은 여기서 끊어봅시다. 여기서 끊어서 판단해 봅시다. 기상예보는 일기예보와 기상특보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일기예보는 단기예보, 중기예보, 장기예보 등 시간에 따른 것이고 기상특보는 주의보, 경보 등 기상현상의 정도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일기예보, 그 다음에 3문단에서 기상특보 딱 문단별로 구분이 됐습니다. 두 번째 문단, 일기예보 중 가장 짧은 기간을 예보하는 단기예보는 3시간 예보와 1일 예보로 나뉜다. 3시간 예보는 오늘과 내일의 날씨를 예보하며 매일 0시 발표부터 시작하여 3시간 간격으로 1일 8에 발표한다. 뭐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일 예보는 오늘과 내일, 모레의 날씨를 1일 단위 0시에서 24시로 예보하며 매일 5시, 11시, 17시, 23시에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 중기예보, 주간예보와 1개월 예보가 있답니다. 주간예보는 1일 예보를 포함하여 1일 예보가 예보한 기간의 다음 날부터 정보량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기가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 정도에서 끊는 게 좋겠죠? 주간예보는 1일 예보를 포함하여,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정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1일 예보를 포함하여 1일 예보가 며칠간이었지? 오늘, 내일, 모레를 포함하여 1일 예보가 예보한 기간의 다음 날, 그러면 글피부터죠. 글피부터 또 5일간의 날씨를 추가로 예보하며 매일 발표입니다. 1개월 예보는 앞으로 한 달간의 기상 전망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장기 예보는 계절 예보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각 계절별 기상 전망을 발표한다. 여러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이거는 나열적으로 쭉 정리된 건데 당연히 여기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기억. 월요일에 발표되는 주간 예보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의 날씨가 포함된다. 자, 봅시다. 아까 주간 예보 1일 예보를 포함하여 1일 예보가 예보한 기간의 다음 날부터 5일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 모레, 그 다음 날부터 해서 5일간이죠. 8일치죠. 8일치. 오늘까지 포함해서 8일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발표되는 주간 예보라면 어디까지? 다음 주 월요일 날씨가 포함이 돼야 되죠. 8일간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뒤에 가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면 또 읽고 해야 되는 그런 딜레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왔을 때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1일 예보의 발표 시각과 3시간 예보의 발표 시각은 겹치지 않는다. 이것도 약간 추론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1일 예보 발표 시각과 3시간 예보. 1일 예보는 오늘, 내일, 모레 해가지고 매일 5시, 11시, 17시, 23시. 그 다음에 3시간 예보는
0시부터 해가지고 0시, 3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의 배수 구조가 되죠. 3, 6, 9, 12 딱 겹치는 거 없어요. 됐죠? 네, 이런 형태로 겹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부에서 기역, 니은 도출이 됐고 선지 구조상 이제 4번 아니면 1번 리을에 대한 판단은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리을 먼저 딱 보시고 대도시 A의 대설경보 예보 기준은 울릉도의 대설예보 기준과 같다. 이것도 딱 비교 구도의 선지죠. 자, 그런 형태로 딱 갑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기상특보상에서 요 경보를 보면 대설주의보 예보 기준은 24시간 신적설량이 대도시일 때 5cm 이상. 뭘 물었죠? 대설경보 예보 기준이죠. 대설주의보 예보 기준. 대설주의보 예보 기준 이게 먼저 났죠. 주의보 예보 기준 울릉도일 때 20cm 이상. 대설경보와 예보 기준은 대도시가 20cm 이상. 똑같죠? 네, 똑같죠? 체크 그냥 맞춰가지고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적절하다. 4번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안 보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래도 일단 판단을 해봅시다. 오늘 23시에 발표된 1일 예보는 오늘 5시에 발표된 1일 예보보다 18시간 더 먼 미래의 날씨까지 예보한다. 이것도 약간의 추론적 구조인데 자, 오늘 23시에 발표한 1일 예보 요거죠, 요거? 1일 예보 얘가 보여주는 단위가 언제입니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1일 단위로 예보합니다. 1일 단위로. 그러니까 오늘 23시에 발표한 거랑 오늘 5시에 발표한 거랑 다 어떻습니까? 오늘 거, 내일 거, 모레 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간이 5시에 발표했으니까 모레 5시까지. 그 다음에 23시에 발표했으니까 모레 23시까지.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딱 24시간 기준으로 그 예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이때 발표한 거건 아니면 이때 발표한 거건 이게 이제 어떤 한계선은 모레 24시까지 자정까지입니다. 똑같아요. 네, 이런 형태로 네, 디귿은 틀렸다는 판단을 하셨으면 됐습니다. 자, 아무튼 뭐 더 길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언어 논리 때와 마찬가지로 분절적인 정보 구조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시면서 문단별로 이게 특히 이제 상황 판단은 정보가 설명 구조일 경우 많고 단어 같은 것들이 막 이것저것 막 등장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반부에서 짧지만 그냥 바로 끊어서 처리하자 싶은 그런 느낌의 정보 구도가 등장했다면 바로 그냥 선택지로 가서 판단하고 넘어가는 거 요걸 이제 바로 몸으로 이미 어느 정도 습득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기출에서는 수적 정보 구조를 이게 판단해야 되는 그런 지문형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자,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문형 문제 중에는 수치 정보가 포함되어 특정 항목들 사이의 수치 차이를 묻는 선택지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확실히 매년 안 빠지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된 질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서 사건, 제도 등의 선후 관계. 근데 얘는 그냥 언어적으로도 접근 가능하지만 가격, 크기 등의 정보가 제시되고 항목 간 수의 크기 비교나 비율 관계를 파악하는 것, 비례적인 어떤 그런 정보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실제 기출에서 등장했었던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녀석도 그냥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물은 공기와 더불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성인의 경우 체중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체내에서 물은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담당하는 용매로서 이런 작용을 한다. 그 다음 문단. 아직까지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 나올 만한 거는 많지는 않죠. 일단은 너무 짧으니까 넘어갑시다. 두 번째 문단. 사람은 물이 일정 비율 이상 부족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사람은 체내 수분이 2%가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고 5%가 부족하면 혼수상태에 빠지며 12%가 부족하면 사망하게 된다. 요렇게 이제 비율 몇 %이냐에 따라서 급간 나누어졌습니다. 느낌이 오죠? 따라서 우리의 몸은 항상 일정한 양의 수분을 보유하기 위해 수분 배출량과 섭취량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성인의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저런 식으로 배출하므로 우리는 그만큼의 수분을 매일 섭취해야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 가기 전에 한번 끊어서 보니까 아하, 이게 다 수리적인 어떤 그런 계산을 살짝은 그래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60kg 성인의 경우 체내에서 차지하는 수분의 무게는 약 36kg입니다. 60%라고 했었죠? 첫 번째 문단에서. 그래서
36kg 나오죠? 자, 그다음에 니은. 이게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이게 급간 나눈 것과 관련된 거죠.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은 12% 부족하답니다. 그러면 12% 80kg 성인의 경우니까 여기에서 12%면 얼마인가? 근데 4,760ml의 수분이 부족한 게 바로 이 12%의 기준을 넘은 것인가? 이거 이제 따져야 되는 것이죠. 자, 80kg인데 아래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걸 건데 1000ml는 1000g, 1ml가 1g이죠. 예, 물 1ml는 1g이죠. 그래서 1000ml가 1000g이고 1000g이 1kg이잖아요. 그러니까 80kg이면 8만 ml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12%가 부족하답니다. 그러면 일단 8000에다가 1600을 더하니까 9600이죠. 9600 정도는 부족해야지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4760은 이건 아니죠. 네,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틀렸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추리적 판단 작업의 동반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0kg 성인의 경우 성인 1일 기준 수분 배출량만큼의 수분이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거 두 가지를 엮어야 되죠. 일단은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은 5%가 부족할 때입니다. 자, 5%가 부족한 것이 지금 후반부에서 말한 요 녀석 성인 1일 기준 수분 배출량만큼의 수분이 빠졌을 경우에 이게 혼수 상태에 빠지는 정도가 된 게 맞는가 따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70kg 성인에 대해서 5%면 아까랑 똑같은 식으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7만에다가 5%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한 3,500 정도는 빠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인 1일 기준 수분 배출량이 여기 나와 있는 이거 합하면 되죠. 700, 200, 1500, 100입니다. 앞에 900에다가 1000 더해서 2500이죠. 2500만큼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아직 1000 정도는 여유가 있죠. 네, 이렇게 하면 선지 구조상 근데 이거는 기억과 이게 선지가 이게 뭔가 잘못됐네요. 이 선지가 아니다. 잠깐만요. 7, 24. 잠깐만요. 잘못했다. 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80kg 그 자체에다가 하면 안 되죠. 제가 어제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런가. 니은부터 다시 합시다. 80kg 곱하기 0.6을 했어야 됐죠. 이 수분이 차지하는 비중 60%에다가 다시 또 아까처럼 12% 이런 형태였고, 요거는 이제 86이 48 한 거에다가 4800에다가 38,000이죠. 38,000. 38,000에다가 12%가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5,000은 넘게 된다는 걸 바로 뭐 계산 안 해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디귿 같은 경우도 이제 70 곱하기 0.6 하고 거기다가 다시 5% 이런 형태로 갔어야 됐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녀석은 계산을 하시면 요 녀석이 어떻게 됩니까? 0.6에다가 5%니까 그냥 0.3이라고 쳐서 그렇게 이제 접근해 가지고 65 30이니까 그래서 이제 7만에 대해서 21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2100이면 2500의 요 수분이 빠지면 기준을 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혼수 상태 요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 구조가 2번 아니면 5번으로 이제 남은 상태로 이제 마지막 문단까지 보셨어야 됐죠. 자, 마지막 문단. 일반적으로 1일 수분 섭취량의 약 30%는 음식을 통해 공급받는다. 어떻게 돼 있는데 일단은 릴 먼저 봅시다. 성인 1일 기준 수분 배출량의 30%를 상추와 쌀밥만으로 섭취한다고 할 때, 자, 수분 배출량의 30%면 아까 2,500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0%면 750이죠. 이거를 상추와 쌀밥만으로 섭취한다고 할 때 상추 400g과 쌀밥 300g이면 충분하다. 뭐가 충분합니까? 상추, 쌀밥 저거 합해도 g으로 치면 그대로 밀리리터로 변환되기 때문에 700ml밖에 안 되죠. 700ml면 부족합니다. 게다가 뭐 쌀밥 66%밖에 수분이 없고, 그 다음에 상추는 96%나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얘들보다 요 수치 자체보다는 더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못 채우죠. 이런 형태로
리을은 틀렸다고 판단하시면 됐습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저도 약간 버벅거렸는데 일단 이와 같은 형태로 수리적인 계산이 선지 판단에 요구되더라. 그런 게 생각보다 많더라. 라고 일단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수리적인 거는 이런 뭐 비율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7급 모의평가에 등장했었던 문제인데요. 어떤 주기 같은 거,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이와 같은 형태로도 충분히 어떤 수리적인 질문이 등장할 수가 있다는 걸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잠깐 시간 들여보도록 할게요. 자, 약간 추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지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수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을 거고요. 1분 30초 정도 시간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타이밍 없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1분 30초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되셨죠? 자, 봅시다. 올림픽과 관련된 이제 개최 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차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첫 번째 문단에서 화두를 제시했고, 두 번째 문단, 올림픽 사이의 기간인 4년을 올림피아드라고 부르는데 하계올림픽의 차수는 올림피아드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전 대회부터 하나의 올림피아드만큼 시간이 흐르면 올림픽 대회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도가 되어서 대회가 개최되지 못해도 올림피아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회 차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실제로 하계올림픽이 열리지 못했었던 뭐 전쟁통에서도 요거는 꼬박꼬박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차수는 계속 더 증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는가? 1912년 제5회 스톡홀름 올림픽 다음으로 1920년 벨기에 안트베르펜에서 개최된 올림픽은 이게 중간에 못했지만 차수는 그대로 계산을 해서 포함을 해가지고 제7회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다음 40년, 44년은 전쟁 상황 속이었기 때문에 못했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갑니까? 자, 이제 기억 들어갈 숫자 따져야 됩니다. 36년이 11회고 40년 못했죠. 44년 못했지만 이거 다 차수 포함시켜야 되죠. 그러면 12, 13, 14, 뭐 이런 거 금방 되죠. 14회가 되니까 3번, 4번, 5번 중에 하나. 자, 그 다음 후반부. 반면에 동계올림픽의 차수는 실제로 열린 대회만으로 정해집니다. 이제 요 차이 딱 이제 일단 포착하고, 니은은 좀 후반부에 있습니다. 니은부터 먼저 볼까요? 대한민국은 1948년 런던 하계올림픽에 처음 출전하여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하계올림픽과 1992년 제 몇 회, 이건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차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동계올림픽 몇 회째인가? 알베르베 동계올림픽에서 요 녀석은 앞부분에서 이제 그 전후에 관련된 어떤 정보가 필요하죠. 자, 봅시다. 1936년 제4회 동계올림픽 다음 대회인 1948년 동계올림픽은 제5회 대회였다. 이런 식으로 얘는 차수를 그냥 건너뛰지 않고 이건 그대로 다 이게 앞에 하계랑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 1992년까지의 동계 하계올림픽은 같은 해 치러졌으나 그 이후로는
IOC 결정에 따라 분리되어 2년 격차로 개최되었습니다.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멜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대회는 이 결정에 따라 처음으로 하계올림픽 2년 앞서 치러진 대회였고요. 이를 기점으로 동계올림픽은 지금까지 4년 주기로 빠짐없이 개최되고 있었답니다. 자, 이게 지금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기서는 더 가지고 올 게 없고 동계올림픽이 그나마 여기가 1948년 동계올림픽 제5회 대회였다. 그리고 20년 전까지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나씩 이제 거슬러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48년이 5회입니다. 그러면 뭐 52년, 56년, 60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가지고 92년 여기 몇 년 차입니까? 44년 차이죠. 44년 차이면 4년마다 한 번 꼴로 했을 때 11회가 더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11 해서 16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을 기준점으로 잡는 게 두 번째 니은 해결의 제 핵심 포인트였죠. 자, 이렇게 이제 뭐 반복되는 주기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건 요 앞에서 봤었던 이런 식의 비율 얼마에 대해서 몇 프로 또 다른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건 이게 계산 자체가 확실히 좀 구체적으로 정확한 수치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그런 형태로 질문을 던지는 게 상황 판단의 어떤 특징이라는 걸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수리적인 정보 구조를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스타일의 그런 형태가 요 구조에는 많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은 형태로 전반부에 있는 지문형 문제 출제 스타일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갈 것인데 이거는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2절 내용 확인 중심 지문형 필색 기출 나와 있는데 여기 뭐 바로 훅 넘어가 가지고요. 바로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민경채 기출 문제들은 좀 쫙 넘길게요. 그래서 쫙 넘기고 자, 이제 지문형의 14번 일단 이 녀석은 내용의 집합형 구조처럼 이제 접근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몇 문제만 살펴보고 이제 수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2교시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번 문제 그나마 이제 5급 기출이어서 조금은 더 이제 난도가 있는 건데요. 일단은 시간을 1분 30초 길이는 좀 있지만 이 정도로 설정해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눌러버리는 바람에 다시 좀 돌아가느라고 이미 시간 2분 30초 됐죠? 이거 화면이 좀 잘렸는데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훈장 그다음에 포장 이 두 가지와 관련된 개념 정리를 해주는 글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언급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 딱 1문단부터 끊어가지고 바로바로 판단하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어떤 내용인가? 상훈법은 훈장과 포장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훈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를 하고 훈장의 종류는 무궁화 대훈장부터 해가지고 일단 저기까지 12종이 있답니다. 무궁화 대훈장 무등급을 제외하고는 각 훈장은 모두 5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등급에 따라 다른 명칭이 붙여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상황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수리적으로 질문 대상이 될 수가 있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수리적으로 나뉘겠습니까? 질문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전체 12종인데 그 중에 무궁화 대훈장만 세부 등급 구분 없고 나머지 11종은 5개 등급으로 나뉘니까 이 등급은 전체는 몇 개가 나옵니까? 11개 곱하기 5개에다가 무궁화 대훈장은 그냥 하나의 단독 등급이라고 치면 56개가 나오죠. 바로 물어보죠. 바로 물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1차적으로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 포장, 건국 포장 등 해가지고 12종이 있고 훈장과는 달리 등급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번 훈장의 명칭은 60개로 구분된다. 자, 등급이 5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지. 이게 지금 등급이 명칭까지 다 되어 있는가? 여기 나옵니다. 각 등급에 따라 다른 명칭이 붙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까 처리했죠? 56개입니다. 56개. 60개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번 훈장과 포장은 등급별로 구분되어 있다. 포장은 등급별 구분이 없죠. 네. 여기서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런 건 아직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절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건 뒤쪽에서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다. 훈장의 수여 여부는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 서훈의 추천은 원, 부, 처의 청의 장,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감사원장 등이 행하되 청의 장은 소속 장관을 거쳐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의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하고 서훈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적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서훈 대상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답니다. 자, 요거는 일단 4번 서훈 대상자는 국회 의결을 거쳐가 아니죠. 국회 의결까지 가는 거 아니고 그냥 국무회의 심의에서 끝납니다. 자, 그 다음 것들은 또 뒤쪽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문단. 훈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함의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제3자를 통해 수여할 수 있고 훈장과 부상을 함께 줄 수가 있습니다. 훈장은 본인의 하나여 종신 폐용할 수 있고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폐용하지는 못합니다. 폐용한다는 것은 이렇게 부착하는 뭐 그런 걸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훈장을 받은 자가 훈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유상으로 재기 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3번 훈장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훈장은 그쵸? 폐용될 수 없죠. 그 유족이 보존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폐용은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답인 게 나왔죠. 자, 뭐 이런 식입니다. 끊어읽기 방식으로 가셔서 이게 문단별로 확실히 다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되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5급 공채 기출이 되겠고요. 요거는 좀 선별을 해서 보겠습니다. 15번은 다르고 16번은 건너뛰읍시다. 15번도 다 보는 걸 일단 전제로 해서 1분 30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봐도 되겠죠? 네,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바퀴의 역사와 관련된 소재였고요. 요거는 내용의 밀도는 살짝 낮은 편이죠. 오늘날에는 매우 다양한 모양의 바퀴가 사용되고 있는데 통나무를 잘라 만든 원판 모양의 나무 바퀴는 기원전 5000년경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나무 바퀴는 세 조각의 판자를 맞춘 형태로 진화했고 현존하는 유물로는 기원전 350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메소포타미아의 전차용 나무 바퀴가 가장 오래된 것이랍니다. 자, 일단 여기도 정보량이 적진 않습니다. 자, 종류도 이제 서로 다른 것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건 끊어서 한번 봅시다. 1번, 바퀴를 처음 만들고 사용한 사람은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인이었다. 이게 지금 현존하는 유물로 제일 오래된 게 3500년 기원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거지. 이게 최초라고 볼 수가 없죠. 자, 요 앞에 요 수식이 달려 있죠. 현존하는 유물로는 이게 가장 오래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바퀴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을 말한 건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는 5000년경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기가 더 시작점이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문단만 가지고는 확인 안 되죠. 너무 짧습니다. 두 번째 문단, 바퀴가 처음부터 모든 문명에서 사용된 것은 아니다.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만들 때 바퀴가 아닌 썰매를 사용했고 잉카 원주민과 아메리카 원주민은 유럽인이 전파해주기 전까지 바퀴 존재조차 몰랐다. 유럽인이 바퀴를 전해준 다음에도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썰매를 많이 이용했답니다. 에스키모는 지금도 끼가 쓰는 썰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다음 문단 정도까지 봅시다. 바퀴가 수레에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돌림판인 물레는 바퀴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4000년 전부터 사용했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바퀴는 그릇을 빚는 물레로 쓰였답니다. 자, 그랬을 때 19세기 초반 아직 안 나왔고요. 3번 고무타이 아직 안 나왔죠. 4번 바퀴가 없었던 지역에 바퀴가 전해진 이후 그 지역에서 썰매는 사용되지 않았다. 뭐 그런 건 아니죠. 예, 여기서 아니라는 거 확인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바퀴가 수레를 움직이는 것 외 다른 용도는 지금 본 것처럼 물레 같은 거죠. 산업혁명기 이후 아니죠. 그 전에도 이미 사용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번 아니면 3번이죠. 결국에는 후반부가 필요한데, 자, 여기서 이제 정답인 게 체크가 됩니다. 2번, 19세기 초반부터 이미 자동차에 공기압 타이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공기압 타이어는 언제부터? 1885년 최초로 가솔린 자동차를 발명했고 자동차용 공기압 타이어는 그로부터 10년 후 프랑스의 미슐린, 그 유명한 미슐린 타이어의 미슐린 형제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19세기 초반부터가 아니죠. 19세기 말이죠. 19세기 말이죠. 1895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틀렸으니까 당연히 이거겠죠. 전차의 발달과 고무 타이어의 발명은 바퀴의 성능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크게 개선되었고 그 뒤 고무 타이어가 바퀴의 성능을 한층 개선시켰다. 여기서 이미 확인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15분 문제까지 일단 1교시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2문제 정도를 추가로 더 보고 그 다음에 2교시에는 수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그런 지문형 문제 위주로 쭉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